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윤지환이라고 하고요.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카이스트 울타리를 벗어나라라는 주제고요. 먼저 이 강의 앞서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윤지환이고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공부학번입니다. 그리고 전 MBC 예능 PD인데 제가 거쳤던 그 프로그램이 듀엣가요제, 섹션 TV, 라디오스타 뭐 등등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5년차 홍보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국 도비들이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년차 블로거이자 자소서 면접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는 일단 짧게 10년 전 그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저희 학부 생활 그리고 MBC PD로서의 그 피폐했던 삶과 그리고 마지막에 국회에 대한 좀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2013년 11월이에요. 지금도 그 수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초선택 과목 중에 인간과 기계란 수업이 있었어요. 이게 기선이었는데 학점을 좀 잘 주는 A를 뿌리는 수업이어가지고 그때 한 100명 넘게 이제 들었던 수업이에요. 그래서 창의관 터마노르에서 정말 이렇게 빽빽하게 앉아서 듣던 수업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패널들을 모아두고서 그 토론 발표를 할 사람을 이렇게 자원해서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말을 했어요. 카이스트 울타리를 벗어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마지막 말이 이거더라고요. 카이스트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헤매고 넘어져 보세요. 성장하고 보이는 게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냐고요? 여러분은 아직 20대잖아요. 라면서 그때 이 강연을 마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대였던 저도 30대가 됐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20대이신가요? 30대이신가요? 40대처럼 보이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쵸? 아무튼 뭐 20대, 30대 이렇게 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간이 10년이 지나서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울타리를 벗어나는 법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포럼에 가서 이광영 총장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네고 주고받으면서 어, 총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카이스트 학생들이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 총장님, 학생들이 딴짓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총장님이 뭐 이런 매스컴이나 미디어 나가고 하시는 말씀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 카이스트생을 길러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카이스트 왔으면 수학, 과학만 해야 돼? 물론 수학, 과학을 하는 우리는 그런 과학, 공학도를 길러낸 학교지만 수학, 과학도 하는 저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고민의 시작은 제가 맨 처음에 입학했을 때 공부학번 때였는데 그 당시에 2009년도, 10년도에 대학원생들이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은 항상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될까라는 걸 저 스스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대부분 이제 카이스트에 진학하는 친구들은 이제 과학고등학교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따라서 같이 카이스트 아니면 서울대로 오죠. 그렇게 카이스트 진학을 한 다음에 진학을 한 뒤에 이제 취업이나 자기의 진로를 정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또 대부분 대학원을 갑니다. 사실 그게 뭐 내가 진짜 연구에 뜻이 있어서 가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뭐 남자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끌려가기 싫으니까 일단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들 다 간다고 하니까 가는 경우도 있고 막상 아 내가 뭘 해야 되지? 일단은 석사까지는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또 대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를 돌아보죠. 막 뭐 석사 2년 차, 뭐 박사 1, 2년 차 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인가? 내가 진짜 이렇게 계속 가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뒤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왔어. 학부도 지났고 석사도 지났고 이제 그리고 앞을 보니까 너무 불투명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맞아?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전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의 그런 이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만약에 이렇게 대학원을 가고 똑같이 했었으면 이런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대학원생 때. 근데 다행히도 저는 예방주사를 맞았죠. 저는 학부생 때 맞았습니다. 저는 원래 엄청 문과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난 외고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문송한데 문과가 나와서 뭐 해먹고 살라고 무슨 외고냐. 그러니까 자사고를 가라. 이과를 선택해야지. 그래가지고 자사고를 갑니다. 자사고를 가니까 거기서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의대를 가라고 하죠. 아, 그럼 이제 의대를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 의대를 못 가고 카이스트에 오게 됐습니다. 카이스트에 맨 처음 딱 왔는데 아시잖아요. 엄청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날고 기든 분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뭐 서적은 전공 서적은 영어로 돼 있고 뭐 과학고나 이런 친구들 정말 날고 기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제가. 못 따라가겠어갖고 저는 이제 멘붕에 빠집니다. 난 누구야? 여긴 어디야?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정말 막 자퇴도 고민을 하고 이 수업 듣는 게 싫어서 맨날 수업도 안 듣고 이렇게 땡땡이를 쳐요. 그러면서 제가 찾았던 탈출구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 미팅이었어요. 저에게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그래서 신촌을 매주 갔어요. 어떤 식으로 갔냐면은 이제 금공강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목요일 날 수업이 일찍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신촌으로 갑니다. 서울에 버스 타고 가요. 서울에 버스 타고 간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이대 사범대 친구들과 미팅을 하죠.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뭐 연대 친구들과 미팅을 하고 토요일은 또 이제 뭐 성대 친구들과 미팅을 하고 이제 일요일 날 다시 대전에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 내려와서 궁동에 가서 충대 간호학과 친구들이랑 미팅을 했어요. 그렇게 정말 알차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미팅을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알찬 생활을 하다가 이게 1학년 2학기에도 계속 이렇게 미팅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학업이 이제 미팅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보통 이제 1학년 때는 휴학을 잘 안 시켜주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 학부생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자 하다가 힘겹게 질병 휴학까지 얻어내면서 휴학을 합니다. 그러고서 저는 이제 미팅에 전념을 하죠. 그때 제가 썼던 돈, 이제 교통비, 뭐 미팅하면서 했던 뭐 술값 이런 걸 합치면은 그런 소형 경차 중고차 값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을 여기에 탕진하면서 썼습니다. 근데 이만큼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았으면은 결과물이 있어야겠죠. 그때 제 별명이 본죽 사장이었어요. 맨날 죽 써서 개져가지고. 네. 제가 항상 그 미팅 나가면 이렇게 진행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MC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친구들이 여자인 그 상대 측이 4대4로 미팅하면 너 너무 재밌다. 막 거기서 막 하이파이브 해주고 막 안아주고 그래요. 그러고서 일주일 뒤 지나고 보면은 내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한 내 친구랑 사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무 빡치잖아. 그래서 그렇게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계속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제 소개했을 때 이름 옆에 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 별명처럼 있던 거. 쾌남윤 기억나시나요? 그때 생겼던 별명인데 제가 이제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나 이제 미팅 나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도 이제 좀 폼 잡고 앉아 있겠다. 아무 말도 안 하겠다라고 제가 좀 친한 누나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환아 너는 현빈도 아니고 정우성도 아니야. 너는 이빨이라도 털어야 말할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팩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순남은 아닌데 쾌남이야. 그래서 생겼던 제 별명이 이제 쾌남윤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쾌남윤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미팅을 하고서 뭐 학점은 아시겠죠? 그 항상 언더 더 C였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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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뭐 이렇게 바꾸서 여기 보이면 깨알같이 A 보이시죠?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물리 실험, 화학 실험 그 1학점짜리 실험 메이트 잘 만나면 A 뿔 주잖아요. 그런 거 이제 깨알같이 표현한 A 그런 거 받았고 나머지는 다 C, D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적성도 안 맞고 수업도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자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퇴는 좀 그렇고 일단 졸업장만 따라. 그러면 네가 졸업을 하고 뭘 하든 터치를 안 할게. 그럼 보통 이제 이때 남성분들은 이제 이런 선택을 하죠.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학점이 안 나오거나 하면은 보통 이제 자숙을 하러 군대를 갑니다. 그렇게 저도 군대를 갔어요.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그 재수강을 하죠. 재수강으로 이제 빵꾸 뚫린 걸 이제 계속 메꿨어요. 그때 이제 거의 막 D 이런 걸 메꿨는데 제가 입학하고서는 그때 그 프로그래밍이 자바였거든요. 그때 D를 맞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파이썬이더라고요. 그 재수강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했어. 열심히 했어요. 막 과외도 받아가면서 그 친구한테 받아가면서 했어요. C를 맞았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럼에도 그 이제 그 복학생 버프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복학생 버프를 받아서 제가 어떻게든 이걸 좀 채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최대한 이렇게 학교 공부도 좀 많이 채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4년을 살아야 되고 버텨야 되는 건 맞아. 그럼 내가 여기서 뭔가를 더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다른 외부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 좀 즐거운 일을 찾아서 내가 찾아서 하자라는 거였는데 이게 그 저희 학교 축제였어요. 그때 이제 학교 축제 MC를 봤었고 뭐 카포전이나 이런 축제 있으면 제가 거의 무대에 서서 MC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소치 동계올림픽인데 제가 삼성 대학생 기자단으로 있을 때 소치 동계올림픽 가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 이거는 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뭐 그 항공비, 체류비, 뭐 숙박비, 뭐 이런 생활비를 다 전액 지원해주고 IT 봉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스트 친구들 4명을 모아가지고 가자라고 하고 제가 모아가지고 요르단에 가가지고 거의 한 2달 동안 IT 봉사를 하고 막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4학년 때 그 JTBC에서 보도국 인턴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석희 사장이랑 마지막 수료식 날 찍었던 사진인데 이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 나는 그러면 내 스스로를 파악한 거예요. 무대에 서는 일, 재밌는 일, 그리고 방송과 관련된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럼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어요. 뭐 아나운서, 기자, 예능 PD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추려지더라고요, 직업이. 아나운서 제가 도전을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했어요. 저 아나운서 연습생 출신입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말을 하고 마이크를 잡는 그 직업의 첫 번째는 아나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전에는 아나운서 학원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일주일에 2번인가 거의 학기 중에 그 시간표 이렇게 잘 테트리스 해가지고 그 신사역에 있는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매주 2회씩 다니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이제 막 뭐 KBS 시험도 보고 뭐 테스트도 보고 하는데 아나운서는 진짜 빡세요. 뭐 그래서 한 명 남자 아나운서 한 명을 뽑으면은 1000명, 2000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1000대 1, 2000대 1인 거죠. 그만큼 빡세고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나운서는 뭐 외모와 키를 봅니다. 놀랍게도 그 제가 지금 보시는 것과 다르게 180이 안 돼요. 아, 이거 아나운서는 좀 뭔가 그런 나의 그 배리어가 있다라는 생각에 제낍니다. 아나운서를 제껴. 그럼 기자를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JTBC에서 기자 인턴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 당시에 막 그 필리버스터라고 무제한 토론 아시죠? 국회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인턴이었는데도 밤 10시까지 퇴근을 못해. 그리고 선배들 보니까 이건 진짜 자긍심과 그 자부심?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게 기자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그런 거 없어. 안 되겠어. 그래갖고 기자도 이렇게 제껴요. 제끼고 나니까 예능 PD가 남았어. 근데 예능 PD는 경험 못 해봤는데 대충 딱 느낌만 보면 발랄하고 재밌고 창의적이고 즐거울 것 같고 딱 느낌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좋았어. 난 이제 예능 PD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예능 PD에 준비를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맨 처음에는 그 대전에서 이제 충남대 학생들이랑 좀 그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풀이 없어가지고 이때도 신촌에 갑니다. 약간 신촌이랑 제가 좀 연관이 있죠. 그래갖고 신촌에 가서 오프라인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 스터디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요. 근데 신촌 스터디에서 딱 가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 5명, 6명 정도 됐는데 그분들이 이미 다 뭐 SBS 최종 면접까지 갔던 분들, 뭐 KBS 2차까지 갔던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쓴 딱 그 논술 글을 보고 아,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고 뭔가 내가 창의적인 줄 알았지만 그 이 언론고시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방송국에 들어가는 그 언론고시 문법은 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배우면서 언론고시 문법대로 장문, 기획안, 논술 이런 것들을 계속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뭐 뜨는 공고들 다 뜨죠. 뭐 채널A도 썼고 TVN, KBS, MBC 이런 것들 다 떴어요. 보통 언론고시가 이제 고시라고 할 정도로 일단 채용 공고도 많이 안 나요. 뭐 1년에 자리에 한두 명 나고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도 길어서 고시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시험이고 이거를 오래 준비한 사람 진짜 4, 5년 이렇게 장수생도 있을 정도로 좀 이게 약간 운의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봤던 MBC는 그때 한 8개월인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그 이게 무한도전에서 정준하 씨 마이크 채워주러 나왔던 그 사화경 국장님이란 분이고 탤런트 그 삼이자 씨 조카예요. 이분이 그 면접관으로 최종 면접 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런 말을 물어봐요. 아, 왜 카이스트 나와서 예능 PD가 되려고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당황했을까요? 왜 안 당황했어요? 준비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동안 뭐 모든 대외 활동, 인턴 이런 데 가면은 다 하는 말이 너 카이스트가 왜? 라는 말을
어디서든 들었어요. 그만큼 사실 카이스트라는 게 엄청 폐쇄적이고 잘 알려지지 않고 너희는 그냥 수학과 공부만 하는 애들이다 라고만 알려진 게 카이스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너 카이스트 나와서 이걸 왜 하려고 해? 라는 질문을 어딜 가든 뭐 제가 TV조선 뭐 면접도 보고 조선일보도 보고 뭐 이런 데 다 볼 때마다 항상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전 준비를 해갔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비전공자이고 이런 신방과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저는 미리 그 면접 질문 첫 번째 질문을 알고 갔어요. 워낙 유리했죠. 먹고 들어가는 질문이니까. 그래서 저는 대답했어요. 아, 공학도는 기술로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지만 예능 PB는 1000만 명의 웃음을 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냥 내 맘대로 짓거리인 거야. 근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 면접관들이 이걸 보고서 약간 그 감성적이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촉촉하게 하는 그 멘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역시 그 자넨 예능 PD가 맞겠구만 이러면서 이렇게 끄덕여요. 마지막에 그 포부를 이렇게 말하죠. 아 저는 이제 여기 MBC에 들어와서 MBC의 1호 카이스트 P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말 부손하면서 포부를 밝혀요. 그러니까 약간 그 다시 국장님이 본인이 카이스트 출신 몇 번째 MBC PD일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긁적긁적 하죠. 그래갖고 1호 아닌가? 이러면서 이 김민종 PD라고 그 진짜 사나이 연출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카이스트 건항과 학부 그리고 석사를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카카오 엔터에 있거든요. 김민종 PD가 이미 예능국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제가 1호 P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다시 이렇게 했죠. MBC의 2호 카이스트 PD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MBC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16년 11월이었어요. 딱 이렇게 사원증이 나오고 이때 그 방송국 뽕에 찼죠. 그리고 딱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은 약간 그 군대 들어갔을 때 그 신병 이렇게 해주듯이 뭐 아무것도 안 시켜요. 터치를 안 해.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뭐 마리텔 스튜디오 가서 녹화하는 거 보고 복면가왕 보고 그리고 뭐 음중 가서 막 BTS 이런 친구들 오면 막 보고 얼마나 뽕에 찼어. 와 이게 진짜 PD지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방송국을 가면은 그 무한도전에 보통 그 자주 나오는 그 라운지 같은 게 있거든요. 와, 이게 무도에서 나오던 그 라운지구나. 그리고 MBC 드라마마다 항상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다 MBC 사옥에서 찍은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아, 여기가 그 다리구나. 이러면서 뽕에 차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기서 멀리서 걸어와요. 멀리서 그럼 누구지 하고 보면 이게 소녀시대 써니 씨가 이렇게 막 걸어오고 있어. 그리고 그 상암동에서 밥을 먹고 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옆에서 이제 김구라 씨나 뭐 배철수 아저씨가 같이 밥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뽕에 차가지고 아 그래 이게 MBC 생활이지라고 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가 또 좋았던 일들을 먼저 꺼내자면 우리 레벨이들이에요. 레드벨벳 친구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던 친구들인데 이때 셔츠와 이런 슬랙스를 입고 말끔하게 있었는데 사실 저 때도 이틀 밤샜을 때요. 그때 완전 꼬질꼬질하게 막 그 맨투맨의 슬리퍼에 신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레드벨벳 나온대 섹션 TV 있을 때인데 그래갖고 바로 집에 가서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향수 뿌리고 셔츠 입고 이렇게 그 렌즈까지 끼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김태리 씨 광고 현장 갔을 때 같이 사진도 찍었고 무한도전 종방영 때 이제 재석이 형이랑 또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거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박기량 씨 치어리더 박기량 씨랑 뭐 다른 치어리더 분들이랑 그 평창 그 올림픽 이런 홍보를 하는데 이때 리포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PD 겸 리포터로 가서 같이 이렇게 진행했던 적도 있고 이거는 그 러시아 월드컵 때 한국 대 독일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뭐 김영권 씨, 조현우 씨, 이승우 그리고 뭐 이용 씨 이렇게 왔었을 때 라스 왔었거든요. 제가 라스 맡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여기 사진은 제가 없는데 그때 한번 그 뉴욕에 해외 촬영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오션스 8이라고 오션스 11의 여자 배우 버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산드라 블럭, 케이트 블란쳇, 앤 해서웨이 이런 그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직접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대기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앤 해서웨이가 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앤 해서웨이가 나온 모든 영화를 다 봤는데 저기서 걸어오는 제 마네킹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게 할리우드지. 그러면서 아 이거지 하면서 잘했다. 아 일단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까 방금 보여드린 건 정말 그 제 2년 MBC PD 생활의 정말 아주 단편적인 모습들입니다.
실제로 그 이제 그 PD가 되면은 저런 그 편집실이란 게 있어요. 편집실에 가면은 이렇게 한 3평, 4평 정도 되는 그 편집실에서 약간 그 정신병 걸릴 것 같이 정신병원처럼 이렇게 하얀 데서 이 컴퓨터 놓고 편집을 계속해요. 그리고 이게 그 편집실 뒤편인데 이게 저 쓰러져 있는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소파가 있어요. 이 소파는 너무 피곤하면 죽을 것 같으면 좀 자라. 라는 그런 배려의 의미로 이렇게 소파가 있어요. 침대도 아니고 이 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집실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10시간? 많이 자면 20시간을 자요. 그러니까 하루에 자는 게 아니라 일주일 총 통틀어서 한 10시간에서 20시간을 자게 됩니다. 특히 막내 때 들어가면 내가 손이 빠르지가 않고 편집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30초 예고를 딱 만들려고 해. 근데 그 30초 예고를 만들려고 하면은 보통 이제 6시간짜리 촬영을 해오면은 그 6시간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뭐 재밌는 부분, 임팩트 있는 부분을 내가 뽑아내야 되니까 그 6시간을 다 보고 뭐 있는 실력, 없는 실력으로 예고 한 편을 만드는 게 딱 일주일 동안 거의 진짜 합쳐서 그때 한 4시간 잤나? 이러면서 만들게 됩니다. 막내 때는. 그리고 이제 그 뭐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섹션에 있을 때는 뭐 취재 나가라고 하면 그냥 일단 나가요. 그래서 그때 뭐 이민호 씨 뭐 그 공익 출근했을 때 따라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런 삶을 보내고 이거는 아마 그 나온산 보시는 분들이면 좀 알 텐데 이게 그 나온산 찍는 스튜디오거든요. 종합 편집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각자 자기 편집실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내 프로그램 편집을 각자가 했잖아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합치고 뭐 음악을 넣고 자막을 넣고 CG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 옛날 그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게 딱 나와요. 그럼 이거를 맨 위 그 위층 꼭대기에 전달해주면 이게 그 제 방송 시간에 틀어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렇게 2년 동안 진짜 뭐 피폐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이게 말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주변 선배들이나 동료분들 보면은 다 위궤양, 막 급성 뭐 이런 신경성 장염 그리고 막 돌발성 난청 이런 걸 다 달고 삽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피폐하게 사는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한 이틀 정도 밤을 새고 이제 잘 마쳤다 하고 제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상암에서 혼자 원룸에서 자취를 할 때인데 자취를 하고 제가 화장실에 갔거든요. 그러고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을 했던 거죠, 잠깐. 그리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일단 제가 이빨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얼굴에 뭐 기스 난 건 없는지 확인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한겨울이어가지고 제가 그 양털 후두지법을 엄청 껴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기스는 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예능 PD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예능 PD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 남들을 웃기기 위해서 내가 우려하는 직업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이때는 뭐 KBS, MBC 이런 공중파에서 공채를 뽑진 않았어요. 그때 일단 다 계약직으로 뽑고 뭐 전환을 시켜주고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은 다 계속 연장을 하거나 뭐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이직, 뭐 카카오나 JTBC로 이직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미련 없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 예능 PD라는 게 저는 아까 생각했잖아요. 뭔가 방송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대에 설 수 있고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혀 반대죠. 난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하고 싶은 사람인데 누군가를 내가 꾸며주고 이렇게 뽐뿌 시켜주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원하는 삶이랑 너무 달라서 예능 PD는 아니다. 나의 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짤을 저도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제 주변에 이제 뭐 작가인 친구도 있고 PD인 친구도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러다 이제 너목보 그 시즌 6에 거미랑 박정현 씨가 나오는데 너 그 이적 닮은 꼴로 나와라 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서장훈 씨랑 이수근 씨가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도 이제 뭐 카이스트 졸업 후에 예능 PD 퇴사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라는 걸로 나왔는데 이 너목보는 아시나요 다들? 이게 뭐 음치인지 실력자인지 이걸 찾는 거잖아요. 이때 제가 뭘로 나왔을 것 같아요? 무슨 자신감으로 음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를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그럼 이거 혹시 바꿔주세요. 네. 맞아요. 음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로 못 부르진 않아요. 이 정도는 아니고, 원래 방송국 놈들이 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좀 더 과장하고, 그랬던 거고, 그렇게 이제 그 너목보와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살까지 지나고, 이제, 나도 이제 뭔가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워라밸을 챙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투트랙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워라밸은 이제 보통 사기업보단 공공기관, 공기업이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가되 가는 범위는 그 이제 제가 수원에 사니까 경기도 수도권이나 아니면 마지노선은 대전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찾다가 대전에 있는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이제 홍보팀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를 계속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M본부 그 MBC 예능 PD 친구들 동료분들이랑 나왔고 만들었던 게 이제 방송국 도비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PD란 게 엄청 베일에 휩싸이고 PD가 정확히 뭘 하는지 작가는 그리고 FD는 뭐 이런 용어도 많고 뭔가 뭘 하는지는 알겠는데 잘 숨겨져 있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약간 직업이 PD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이 채널을 만들어서 그런 걸 알리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는 이제 그 저 방송국 도비들이란 채널에서 좀 뻗어져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자소서에 뭐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면접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PD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하면서 더 많은 방송 PD들을 배출하기 위해 그런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5년차 마케터이고 블로그와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자소서와 면접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학원생이라고 하면은 엄청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지도 교수님한테 고통받고 실험 결과 안 나오고 논문 쓰는 거 힘들고 정말 이런 힘든 삶을 산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 때도 있었던 그 기사. 대학원 이제 졸업을 안 시켜서 19년 하다가 지도 교수를 때려 죽였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 근데 이게 비단 그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뭐 이제 의사, 변호사 그리고 뭐 박사까지 하고 삼성에서 연구원을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뭐 요즘 어때? 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뭐가 행복한 거야? 라고 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 김미경 씨가 요즘 그 세컨드 라이프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20대를 지나서 30대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나의 세컨드 라이프를 찾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진짜 인생, 두 번째 인생을 찾아 헤매야 되는데 그게 뭘까? 요즘 이런 다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누구나 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해결책? 조금이나마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부캐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캐는 안녕하신가요? 라고 말을 해봤고 사실 이 부캐는 그 놀면뭐하니의 그 유재석 씨가 뭐 라섹이나 뭐 유산슬 뭐 지미유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서 부캐의 전성시대를 끌었던 게 그 첫 이 놀면뭐하니가 시작이었거든요. 이걸 시작으로 뭐 최준도 그렇고 최근까지 인기 있었던 그런 다나카 씨도 그렇고 이런 그 부캐 전성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캐가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도 그냥 일상 속에 있는 게 부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학원생인데 내가 밤에는 뭔가 노래를 하고 밴드 보컬로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나만의 보컬 그 부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나의 부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 첫 번째가 메타인지, 기록, 확언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내가 잘 하는 거, 잘 아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은 이제 이 좋아하는 일들, 내가 어떤 걸 잘 하는지 찾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꾸준하게 적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 일기장에, 내 비공개 노트에 적는 게 아니라 SNS에 적는 거죠. 블로그, 유튜브, 뭐 인스타 이런데 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적는 기록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확언. 그러니까 내 부캐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런 내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미래의 나를 그려보고 매일 되뇌인다. 이렇게 전 세 가지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타인지는 이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찾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화학과도 있을 거고 생명과도
과학과도 있을 거고 뭐 전산과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과가 있을 건데 가장 제일 쉬운 건 내 전공인 거죠. 내 전공을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리고 내가 오래 했으니까 잘 하는 걸 거고 그게 첫 번째 이게 내가 잘 하는 걸 거고 만약에 내가 전공이 현찮아 나 전공으로 좀 어디 못 내밀겠어 이러면은 주변에서 나한테 잘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 너는 책상이 항상 깨끗하다. 너 네 교분 책상 뭐 왜 이렇게 깨끗해? 라고 맨날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친구나 이런 그런 뭐 다른 후배나 선배들이 나한테 연애 상담을 많이 해. 여러분들한테 해당 안 되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연애 상담을 나한테 계속해서 내가 생각보다 연애 상담을 잘 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많이 공부했던 것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 것이 나의 그 부캐를 위한 재료가 됩니다. 그럼 이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전산과 학생이 프로그래밍을 잘 하죠. 그리고 약간 희귀꼬물이가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랑 좀 많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이런 스터디를 만드는 그런 호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은 요즘 그 소모입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그 당근마켓에 그 동네 생활이란 탭이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도 이웃이란 탭에 이렇게 뭐 하실 분, 뭐 조깅 하실 분, 뭐 하실 분 이렇게 찾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저랑 같이 모바일 게임 만들어 보실 분, 만들어 보실 직장인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전산과 대학원생이지만 이제 또 다른 나는 이제 이 직장인들과 함께 모바일 게임을 만들면서 프로그래밍 스터디를 이끄는 스터디장이 되는 거죠. 이거 혹시 뭘로 만든 건지 보이시나요? 예, 면봉이에요. 면봉이고 이거는 옥수수예요. 옥수수 알. 그리고 이건 홈런볼입니다. 이게 황공포증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이게 그 홈플러스의 그 B급 인스타 감성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진짜. 막 이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리트윗하고 이걸 공유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걸 만든 그 계정 운영자는 아마 변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영감을 얻어서 만약에 내가 생명과학과, 생물학과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약간 이런 센스가 있어. 인스타 감성을 알아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어떤 세포를 염색하고 분열시킨 다음에 이거를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이렇게 매일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패턴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는 그냥 생명과학과를 다닌 대학원생이 아니라 세포 예술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SNS에 올리다 보면 누군가가 계속 좋아요를 누르고 날 찾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 내가 뭐 대학원 생활 5년 차인데 작곡을 좋아해 그러면 대학원생의 애완을 녹인 곡을 작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 대학원생 그런 이런 애환을 누가 궁금해 관심 있어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거 아시나요? 그 대학원 탈출일지라고 요다 그 작가분이 만든 웹툰인데 이런 것처럼 누군가는 관심을 있어하고 수요층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0년 장인만이 주목받는 사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리고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해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최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구하는 분을 존경하지만 요즘 들어서 과학자들 또는 연구자를 나오는 분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그 분야의 1위라서 최고라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뭔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거나 뭔가 다른 분야의 여러 스킬이 같이 뭉쳐졌을 때 강한 분이니까 이렇게 그 매스컴에서도 주목을 받고 내가 좀 더 나를 PR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초보가 나만의 차별성으로 왕초보를 가르친 시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볼게요. 이제 내가 육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맨 처음에 이제 분유나 뭐 이거 먹이는 법부터 뭐 장난감, 뭐 이런 아동용 그런 아이템들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일단 먼저 책에서 찾겠죠. 그리고 책에서 찾고 그다음 뭐 블로그도 찾아보고 그리고 뭐 내 친구나 이미 그 육아를 하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겠죠. 근데 그분들이 진짜 막 그 아이를 20명씩 낳고 거의 한 30년 동안 육아만 하는 그런 육아 전문가인가요? 아니죠. 그냥 단지 나보다 먼저 아이를 낳고 그런 육아 경험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믿고 묻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팀 페리스라고 그 미국이나 세계에서 그런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성공 비결이나 비법을 물어보면서 그런 팟캐스트에 올렸던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냈던 책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인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의 재능을 갖기 힘들지만 여러 가지 도구를 조합해 싸워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카이스트 4년.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 연차 초과해서 사실은 5년이에요. 5년이긴 한데 어쨌든 4년이라고 할게요. MBC PD 2년 그리고 홍보 마케팅 뭐 3년이라고 했을 때 이건 단순히 덧셈으로 내가 9년이 아니라 이건 곱셈이다. 그래서 나는 24년의 힘을 가진 부캐다. 그래서 그런 부캐가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내가 카이스트에 나왔던 그 나의 졸업장, 네, 그래서 PD 경력과 말하기 그리고 이런 경력들을 합쳐서 나는 일단 첫 번째로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좀 더 확장돼서는 면접이나 자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컨설팅으로까지 확대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제가 홍보나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을 PR하는 퍼스널 브랜딩으로까지 확장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의 부캐는 점점 이렇게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도 만약에 내 전공이나 아니면 남들이 나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록이에요. 제가 이게 2013 이것도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처음으로 제 네이버 블로그에 썼던 글이거든요. 그때 뭐 이제 부산영재교육원에서 카이스트에 이렇게 투어를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투어를 해줬다는 그 내용이 약간 일기처럼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도 저는 그냥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뭐 잠깐 멈춘 시간은 있긴 하지만 꾸준히 적어왔어요. 뭐 이 그 궁동에 그 타지마할이라고 인도 음식점이 있거든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여기 너무 신기하다 맛있다 이런 거부터 제가 좋아하는 예능 대탈출이라는 그 추리 예능이 있거든요. 이거 보고 약간 감상평을 쓰기도 하고 제가 그 바디 프로필을 찍었었는데 이때 3달 동안 했던 나의 그 도전기를 계속 찍었죠. 계속 글로 쓰고 그리고 이제 MBC에서 PD 생활하는 저의 그 2년 동안의 생활을 차곡차곡 일기처럼 모아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 그 7월 25일 10년 전에 썼던 첫 글을 기반으로 계속 이게 SNS에서 타고 많은 분들이 찾아줬고 지금은 좀 많이 줄었지만 한때 이제 하루 평균 방문자가 4천 명, 하루에 최대 2만 명씩 찾는 그런 블로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국 도비들이란 채널도 지금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매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 기록은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이 온라인의 기록은 나를 계속 홍보하고 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료를 찾았어요. 내가 나의 메타인지를 해서 내 그 특장점을 찾았어. 그럼 이 찾았는데 그게 마치 산삼 10년 산인 거죠. 근데 이게 땅 속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요. 그냥 나만 갖고 있고 일기에 쓰고 나만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땅 속에 묻힌 그런 10년산, 100년산 산삼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이렇게 SNS에 올리고 인스타든 뭐든 올릴 때 비로소 나 여기 있어요. 산삼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좀 어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뭐 블로그는 그렇게 치겠어. 근데 유튜브는 너는 뭐 방송국에 있으니까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슈카 아시죠? 지금 27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슈카. 이분도 처음에 이 그림판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 아실 겁니다. 이게 슈카의 사실 첫 아이덴티티이고 부캐였어요. 그림판은 슈카다. 약간 밈처럼 됐었죠, 슈카가. 그리고 다른 그런 브이로거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냥 핸드폰 하나로 찍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고 편집도 컴퓨터로 안 하고 요즘은 워낙 이런 그 편집 어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다 뚝딱뚝딱 하고 자막 같은 것도 알아서 그걸 인식해가지고 자막 달아주는 요즘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작이 막막할 수는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 유튜브에서 제가 방송국 도비들이란 걸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2,600명 구독자가 되거든요. 많지 않아요. 저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몇 달이면 몇만 되겠지 이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뽕에 취해가지고 이거 엄청 고급 정보인데? 라고 했는데 안 올라. 이 구독자가 1,000명 될 때까지 8개월이 걸리고 2,000명이 될 때까지 또 8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원할까 고민하고 또 올리고 그냥 매주 이렇게 업로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업로드를 하나씩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점점 저를 알고 이 방송국 도비들이라는 걸 통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하고 지지난주에는 그 한국경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우리 그 방송에 나와주세요. 유튜브에 나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컨택이 오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컨택 포인트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방송국 도비들이란 채널로 저를 계속 알릴 수 있는 그런 깃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컨택 포인트 역할뿐만 아니라 이런 걸 계속 올리다 보니까 아, 막 언신생에게 노다지요. 너무 좋은 정보 그리고 막막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 이 힘이 되고 응원이 되면서 아, 이제 이거를 계속 난 그래도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확언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오타니 쇼헤이 아시나요? 아세요? 아시는 분들 있구나. 이 선수가 음, 뭐 투수 겸 타자예요. 그래서 일본, 뭐 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정말 촉망받는 그런 메이저리거 선수인데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생 때 이 만다라트라는 걸 적어요. 만다라트가 뭐냐면 그 불교 문양을 뜻하는 만다라 플러스 아트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에 내가 이루고자 싶은 그런 목표를 크게 적고 이걸 그럼 이루기 위해서 하위 목표 8개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8개 목표 각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그 실행 방안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타니 쇼이의 목표는 8구단 드래프트 순위, 그러니까 영입 1순위가 되겠다. 나는 이 8구단에서. 그래서 뭐 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제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 스피드를 160까지 내려면 뭐 몸통을 강화해야 되고 변화군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집중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운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아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본인의 그 캐릭터로서 승화시키려면 운도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쓰레기도 줍고 먼저 인사도 하고 청소를 하고 심판에겐 젠틀하게 태도를 대하겠다라고 이렇게 만다르트를 하면서 매일 시각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한테 이렇게 주입을 한 거죠. 확언을 하고 세뇌를 하면서 그렇게 뭐 물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고 저도 이걸 보고서 아 그럼 나도 써봐야겠다라고 하고서 저도 2023년에 저의 만다라트를 적어봤어요. 근데 그래서 올해 제 목표는 TVN에 출연하고 강연하는 인플루언서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강연은 뭐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 자리를 빌어서 어떻게 보면 이 절반은 지금 이미 이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7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TVN에 출연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강연과 방송 출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 먼저 강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틈날 때마다 어떻게 어떤 강연 무슨 내용을 말할지를 계속 강연 PPT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만의 명함을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아 거기 요즘 그 학생들 진로 멘토링 같은 거 그런 특강 같은 거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 재능 기부하려고 하는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제가 전화를 돌렸고 그리고 방송 출연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 참가자 지원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정종현 PD가 그 지니어스 만든 정종현 PD가 데블스 플랜이라고 새로 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지원을 했습니다. 광탈했어요. 어쨌든 지원을 했다는 거 그리고 뭐 여러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방송국에서 나한테 연락이 오면은 뭐 가릴 거 없이 그냥 다 나가면서 나를 알리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TVN에 출연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만다라트를 시각화하고 저를 이렇게 매일 행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언은 제가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15분 정도 걸어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로 음성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5개를 음성 녹음을 한 다음에 아침에 그 에어팟 끼고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하면서 이걸 계속 들으면서 나도 중얼거리면서 따라하면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럼 한 15분 출근하는 그 시간 동안 한 50번에서 70번을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무한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의 속성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김승우 회장이 내가 100번씩 쓰고 100번씩 말하면은 못 이룰 게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매일 쓰는 건 내가 사실 못하겠고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말하는 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녹음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5개 정도 제가 그렇게 녹음을 하고 이렇게 확언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 인생의 모토이자 비전인 세상의 웃음과 울림을 준다. 그리고 2023년 강연하고 TV에 나오는 인플루언서가 된다. 이건 아까 그 만다라트 그 올해 목표랑 같죠. 이거를 매일 그렇게 나를 세뇌시키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 좀 약간 그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 시크릿이란 책에도 뭐 이렇게 계속 외우고 나를 계속 말하면은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또 냉철한 이과생 아닙니까? 공학도. 그런데 온 우주가 도와. 이게 말이 돼? 이 효과가 약간 사이비 같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를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내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급똥이 마려워요. 똥이 너무 마려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부터 보죠? 화장실 있나 막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안 보이면은 일단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죠. 상가 건물에 들어가요. 근데 상가 건물에 보통 이제 잠겨 있단 말이죠. 그럼 잠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 잠겨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일단 1111, 1234, 2580 그 딱 그 아시죠? 그 세 개 그 국룰 이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아씨 하고서 또 딴 데 가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급할 때는 앞뒤 안 보여요. 그냥 오직 그것만 위해서 난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보이죠. 그리고 이건 제 경험인데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 3년 전, 2년 전까지는 계속 차를 끌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주유소가 보일 때마다 저는 항상 휘발유 가격을 봤어요. 근데 내가 당장 넣어야 되니까 아 여기 주유소가 싸네 이걸 맨날 보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 차를 팔고 나니까 지금 뭐 휘발유 가격이 얼마인지 유가가 올랐든 떨어지든 저랑 아무 상관없는 소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람은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확언을 하고 무의식에 이렇게 되뇌이면은 의식적으로 방법을 찾게 돼요. 제가 아까 그 세상에 웃음과 울림을 준다 이걸 계속 되뇌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올해 뭐 방송에 출연해야 돼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으고 나의 그 인지도를 높이고 나를 브랜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샤워하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브랜딩 못하는 사람들, 나를 하나의 키워드로 좀 정리할 수 있게 무료로 줌으로 같이 이런 걸 1대1 코칭을 무료로 해주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생각을 계속 나더라고. 그렇게 의식을 찾고 그 황농문 교수가 쓴 몰입이란 책이 있어요. 이분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석박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몰입이란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뉴턴이 우리가 사과나무 아래서 자다가 어느 순간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뉴턴의 머릿속은 계속 만류인력에 대한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는 만류인력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그 이제 공식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그 종합해 보면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SNS에 활발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확언을 하면서 방송국 도비들 그 유튜브를 계속 올리고 있고 온라인 독서 모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계속 저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뭔가 막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혼자서 풀 수는 없으니까 책을 사가지고 계속 읽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카이티비에서도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면서 나를 알리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준 분들 중 어떤 분들이 감이 오시죠? 뭐 이장원 씨님이 워낙 유명인이 돼서 거의 연예인이 되셨고 뭐 윤소희 배우도 그렇고 카이스트에는 생각보다 이제 조금씩 더 많이 그렇게 자신의 붙게 그냥 카이스트생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방송국이 궁금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내가 뭔가 재미난 삶을 살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 오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 다음 부캐를 보여줄 주인공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내가 대학원생으로서 그냥 카이스트 울타리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나는 노벨상을 타서 정말 과학 연구 분야에 1인자가 되겠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머무는 그 한계를 벗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책이라고 꼽는 이 8단어인데 그 박웅현이라는 작가거든요. 그 책은 도끼다라는 그 것도 내셨고 8단어 책도 내셨고 좀 올드하긴 한데 그 옛날 그 광고 카피 중에 그 잘자 내 꿈꿔 혹시 아시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는 속담이 된 건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건 아시죠? 속담처럼. 그래서 아무튼 그런 광고 카피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카피라이터인데 그분이 이 8단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연관 없어 보이던 점들이 이어져 결국은 별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카이스트를 가서 방황을 하고 맨날 미팅에 미친 자처럼 살았죠. 그리고 방황을 하고 정말 자퇴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 꿈을 조금씩 찾아가다가 이제 또 MBC를 갔고, 근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니어서 나와가지고 마케팅, 홍보팀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근데 이게 정말 나랑 맞나?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도 하고 뭔가 SNS 활동을 하면서 저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전 방황이라고 생각했어요. 방황이고 쓸모없는 시간이고, 남들은 다 탄탄대로로 그냥 뭐 쭉 한 직장에서 다니고 뭔가 고민 없이 사는데 난 왜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순간들이 다 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모여서 전 별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대학원 생활하면서 힘들고 뭐 지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방황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대학원 생활 삶 사이사이에 정말 나의 부캐를 찾아가면서 또 나를 피안하면서 그런 재미난 일들로 가득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